그러다 결국 발각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우리의 문자를 봤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였죠. 남편의 분노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가정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 어린 시선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저를 받아주었죠. 걱정 마, 내가 누나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혼을 결심했죠. 설거지할 때, 운전할 때 듣는 고품격 토크쇼 서른톡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사 카페를 아시나요? 금지된 사랑의 줄임말로 불륜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애사와 한탄을 주로 하는 카페인데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재작년쯤 바람나서 이혼한 여성이 쓴 60대 이혼녀의 인생이라는 글인데요. 불륜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잔뜩 써놔서 글이 올라오고 불륜자들의 수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다가 5시간 만에 삭제된 글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금지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카페에 오니 참 이것저것 많은 위로도 되고 정보도 얻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아쉽습니다. 저는 올해로 60이 된 이혼녀입니다. 애인 만나서 이혼한 지는 17년 정도 되었고요. 한참 사랑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니 이런저런 제 경험들이 떠올라 그냥 몇 가지 조언이라고 해야 하나. 무튼 지나고 나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써봅니다. 제가 경험한 금사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써놨습니다. 읽고 참고하시려면 참고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웬만하면 가정을 깨지 말라는 점입니다. 시작부터 기분 나쁘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금사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냥 성욕 해소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주는 관심에 목마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냥 서로 기분 좋으라고 말한 서비스 멘트를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 주변 금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말들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서로 주고받는 말들은 그 자리에서 기쁘고 말아야 해요. 저는 그걸 몰랐었네요. 20년 전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중견기업에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죠. 남편과는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이어왔고 겉으로 보기엔 그럭저럭 잘 사는 가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남편과의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각자 피곤하다며 TV만 보다가 잠들고 주말에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 되었죠. 그때 시작한 게 배드민턴이었어요. 회사 동료의 권유로 시작한 취미 생활이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면서 즐거웠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죠. 저보다 5살 어린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관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운동이 끝나고 늘 저를 기다렸고 때로는 커피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후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빛에서 저를 바라보는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을 때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참 매력적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남편은 언제부턴가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로서, 엄마로서만 살아오느라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배드민턴이 끝나고 나면 둘이서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늦은 저녁을 함께 했죠. 처음에는 그저 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사람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야 했어요. 이미 위험한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속였죠.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처음 그 사람과 키스했던 날 온몸이 떨렸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낮에는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면 저는 그저 한 여자였을 뿐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그 사람을 보고 싶어졌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어요. 문자 한 통에 가슴이 떨리고 전화 한 통에 하루가 행복해지는 그런 나날들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처럼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일상의 권태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겠죠.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게 봐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감정에 빠져들수록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둘씩 놓치기 시작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니, 그땐 아마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는 제 감정에 충실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처음에는 달콤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 사람의 문자가 와 있었고, 퇴근 후에는 잠깐이라도 만나서 서로의 하루를 나눴죠. 그 사람은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심지어 제 하찮은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었죠. 남편과는 이상 나누지 않게 된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었어요. 특히 그 사람의 젊은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5살이나 어린 나이였지만 오히려 그게 저를 더 설레게 했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어린아이처럼 저를 꼭 안아주었고 때로는 성숙한 남자처럼 조언도 해주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에 몸이 굳어버릴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의 부드러운 손길은 그런 제 마음까지 녹여버렸어요. 호텔 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마치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는 제가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한 여자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늘 차갑게 우리를 깨우곤 했어요. 집에 돌아가면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또다시 완벽한 엄마와 아내의 가면을 써야 했죠. 점점 더 그 이중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죄책감도 커져갔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발각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우리의 문자를 봤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저를 때렸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였죠. 남편의 분노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미 이 가정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폭력과 폭언, 그리고 아이들의 눈물 어린 시선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그 사람은 망설임 없이 저를 받아주었죠. 걱정 마, 내가 누나 책임질게.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이혼을 결심했죠. 남편은 격분했고 아이들은 울었어요. 시댁에서는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친정에서는 저를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미쳐 있었나 봐요. 주변의 만류도 아이들의 눈물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혼 소송은 치열했어요. 남편 측에서는 저희 불륜 사실을 낱낱이 증거로 제시했고, 저는 그저 빨리 이혼이 성립되기만을 바랐어요. 제가 이혼했을 때는 간통죄도 있었는데, 이자료를 많이 주는 조건으로 기소되는 건 피할 수 있었네요.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람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천국 같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왔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버린 것이 단순히 불행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포기한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였고, 제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과의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도 몰랐죠. 소송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남편에게 갔어요. 저는 면접 교섭권조차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달까요. 이제 저를 짓누르는 책임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그 사람과의 새로운 시작만 보였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긍을 돌렸어요. 회사에서도 수군거림이 시작됐고, 결국 저는 사직서를 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보였던 당당함은 어쩌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가 그 사람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하지만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아파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이성적이었더라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걸까요? 앞으로 닥칠 현실을, 그리고 제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과의 관계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죠. 제가 살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제가 너무 구속한다는 둥의 불만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해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저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생각 없이 눈앞의 행복에만 충실한 젊은 남자였다는 거요. 동거 초기의 달콤함은 점점 일상의 피곤함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 사람은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죠. 저는 불안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봐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의 부모님이었어요. 아들이 이혼한 유부녀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그들은 격분했죠.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결국 그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누나,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선택한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동거를 하고 있을 때도 직장 후배와 가까워지고 있었더군요. 젊고 멋진, 무엇보다 깨끗한 여자였죠. 그렇게 2년간의 동거 생활은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짐을 싸서 나오는 날,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안정된 가정을 버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던 제 자신이 미웠어요. 여기 계시는 금사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도 속마음으로는 알고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믿어도 되는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자기들도 가족들을 속이고 상대방도 누군가를 속이면서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남들한테 하는 걸 저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비밀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제 두 번째 조언이에요. 혼자가 되어서도 아무나 만나지는 말아라.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난 뒤에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죠.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됐어요. 밤이면 아이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휴일에는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소개팅이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 선자리에서 만난 남자, 심지어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들까지. 제가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이혼녀들, 특히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이혼녀에 대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자들은 이혼 사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비양육자 이혼녀라는 게 알려지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지한 만남을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그게 편했달까요? 깊은 관계는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었죠. 때로는 하룻밤 관계로 끝나기도 했고, 몇 달간 만나다가 흐지부지 되기도 했어요. 그때 저는 제 몸을 함부로 굴렸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관계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죠. 마치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생각이 날 때면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들 얼굴도 기억도 희미해져 갔죠. 때로는 일부러 잊으려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엄마로서의 제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나 봐요. 그 시절 저는 스스로를 속였어요.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자라고요.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저를 찾는 남자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아직도 매력적이다, 젊어 보인다는 달콤한 말들을 해주었어요. 그런 말들이 저를 살아있게 했죠.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남자들이 원한 건 단 두 가지였죠. 육체적인 관계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집안일을 도맡아 줄 사람.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남자들을 만났어요.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가끔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았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가정을 지켰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한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40대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저 안타까움만 남아요. 누군가는 저를 욕망에 충실했던 여자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우리는 우리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들을 했거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난 뒤로 만나게 될 사람들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꼭 염두에 둬야 해요. 절대로 이혼 후에 만나는 남자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세요. 대부분이 어떤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 자식이나 아픈 부모 돌봐줄 여자를 찾거나 돈이 필요한 남자들이 대부분이었네요. 결혼할 때도 좋은 남자 찾기 어려운데 이혼하고 난 뒤에 좋은 남자 찾기는 수십 배는 더 어렵습니다. 좋은 남자는 여자들이 절대로 안 놔주죠. 세 번째 조언은 경제력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애인과 재혼을 하더라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우리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언제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인 건 팩트니까요. 애초에 재혼도 못할 가능성도 높고 재혼을 하더라도 3년 뒤에 이혼을 할지
6년 뒤에 재혼을 할지 10년 뒤에 재혼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듣기 싫으시겠지만 재혼 가정의 70% 이상이 10년 안에 이혼을 한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혼자가 되었을 때를 끊임없이 대비해야 해요. 당장 지금 돈벌이가 있거나 상대방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더욱 외로워져요. 5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버틸만 했죠. 중견기업에서 받는 월급으로 양육비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살만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졌고 야근을 하고 나면 다음날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들어올 때마다 불안했죠. 어느 날 상사가 퇴직을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제 미래가 두려워졌어요. 결국 55세에 퇴직을 하게 됐죠. 퇴직금은 어느 정도 많이 받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입은 없어졌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났죠. 특히 병원비가 많이 들었어요. 허리 디스크 치료도 해야 했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 아프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주변을 보면 다들 자식들 도움을 받으면서 살더라고요. 아픈 친구는 딸이 병원에 데려다 주. 또 어떤 친구는 아들이 용돈도 주. 저는 그저 멀리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버린 가족이니까요. 용기를 내서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첫째는 이제 30대 초반이 됐더군요. 전화를 받긴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한 거예요? 그 남자하고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뭐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게요? 라고 물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는 더 아팠죠. 연락 주시는 거 좀 불편해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제 와서 만나면 뭐 할까요? 라는 말에 울음이 터졌어요. 사실 저도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요. 가끔 옛날 사진을 보면 그때의 모습이 조금 떠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흐릿해요. 제가 그들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 그들도 저를 지워버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들을 너무 일찍 놓아버려서 그런 걸까요? 돈을 벌어야 했기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50대 후반에 이혼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더군요. 결국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나마 일할 수 있을 때는 좋았어요. 하지만 허리가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그마저도 힘들어졌죠. 이제는 2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지만 그럴 돈도 없고 누군가의 간호를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식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여행은커녕 당장 다음 달 이자를 어떻게 낼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니까요. 제일 슬펐던 건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막상 부고를 받으니 너무 슬펐어요. 장례식장에 갔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바람나서 애들 버리고 나간 년이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린 제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제는 그마저도 후회만 남았네요. 요즘은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요. 허리 통증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꾸 과거가 떠오르니까요.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여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시에는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그저 순간의 설렘이었다는 것도 이제야 알겠어요. 하지만 이런 후회도 제가 져야 할 업보겠죠. 지금의 제 처지가 제가 한 선택의 결과니까요. 가끔은 길에서 우리 아이들을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나쳐 가겠죠.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60대가 되니 더는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져요. 제 주변에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한때는 서로 의지도 하고 같이 애인들하고 여행도 가곤 했는데 어느새 연락도 끊기고 못 만나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있던 아파트는 결국 팔고 이정부 쪽에 빌라를 하나 샀어요. 집값이 많이 올라서 한동안은 집 한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도 혼자 집에 있는 게 너무 적적해서 조그마한 소일거리를 찾아다녔는데 나이 드니까 받아주는 곳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체력이 안 되네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건물 청소 일을 하는 게 전부예요. 그마저도 허리가 아파서 겨우겨우 버티는 수준이에요. 이 나이 때 이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게 되어요. 아니면 정말 돈 많은 남자들의 세컨으로 살거나 그것도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남자하고 살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거죠. 저는 다행히 서울에 집을 사놔서 그런 삶은 필요가 없었긴 했는데 얼마 전 한 남자를 만나면서 왜 이혼한 여자들이 세컨으로 살게 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60대 후반에 꽤 점잖아 보이는 신사였죠. 그냥 6070소 모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서울에서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적한 오후의 대화 상대 정도로 생각했죠. 그 사람은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비싼 식사도 사주고 선물도 하면서요. 저는 처음부터 제가 이혼했다는 걸 털어놓았어요. 더는 거짓말로 관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의지하게 됐어요.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 사람은 당신 같은 여자를 진작 만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제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것도 중병으로 입원해 있는 아내가. 곧 하늘나라 갈 거야. 그럼 주변 정리 좀 하고 같이 삽시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당장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나이 들어 찾아온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사람의 경제력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컸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 관계를 이어갔죠. 2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다른 여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고독은 더 깊어지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 그 사람의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들과 딸이었죠. 처음에는 말로 하더니 나중에는 폭력까지 썼어요. 머리채를 잡히고 얻어맞으면서도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 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마음은 복잡해요. 그 사람의 아내가 상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기다려 달라고만 하죠. 하지만 20년 전 그 남자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 일을 겪고 이제야 깨닫는 게 있어요. 불륜이란 게 결국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사랑을 핑계로 나이 들어서는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핑계로 했지만 결국 본질은 같았던 거죠. 요즘은 밤마다 악몽을 꿔요. 이 10년 전 제가 버린 가정이 떠오르고 지금 제가 망치려 하는 다른 가정도 생각나고 때로는 제 젊은 시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비웃는 것 같아요. 봐. 결국 너도 그렇게 됐잖아 라고요. 더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이제 곧 제 통장에서 퇴직금과 집 한 돈이 다닥날 거고 몸은 점점 더 아파올 텐데 혼자서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해요.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가끔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제가 저지른 실수를 이제 와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 나이에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20년 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제 인생은 실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큰 실수는 그때 가정을 버린 거였죠. 그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어요. 때로는 그때로 돌아가 제 자신을 말려보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 선택이 너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고는 있니? 라고요. 요즘은 거울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주름진 얼굴과 휘어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저는 자주 생각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20년 전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 아마도 손주들 재롱을 보며 행복한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는 시장에서 우연히 제 또래의 할머니들을 봤어요. 손주를 데리고 장을 보는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한 할머니가 손주에게 우리 강아지, 이거 맛있지? 하며 과자를 사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손주가 있을 나이인데 그 아이들의 얼굴조차 모르죠. 제 큰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결혼식에도 못 갔지만요. 가끔 꿈에서는 제가 아이들을 어린 모습 그대로 안고 있는데 깨고 나면 더 서럽죠. 그 사람, 지금의 그 사람은 여전히 연락을 해요. 문자도 보내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20년 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며칠 전에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을 안 하면 앞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질 거래요. 수술은 하긴 할 건데 수술하고 나서 간병해 줄 사람 구하기도 어렵네요. 밤이면 자주 생각해요. 제가 선택했던 그 사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진짜 사랑이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지금 와서 보니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저 도피였던 것 같아요. 현실의 무게를 피해 달콤한 환상 속으로 도망친 거였죠. 요즘 드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허리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그때 저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병원비도 걱정이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 아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나이 들어 외롭게 사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를.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 두려움이 절정에 달해요. 가끔은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해요. 그럴 때면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에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더니 나중에야 저를 알아보고는 놀라더군요. 많이 늙었다고요.
그 친구는 아직도 남편과 잘 살고 있더라고요. 교사가 된 딸이 이번에 의사하고 결혼한다고 자랑하면서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소주를 한 병 마셨어요. 평소에는 잘 안 마시는데 그날은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려고 그때 그런 선택을 했나? 하고요. 취기가 오르니까 더 서러워져서 혼자 엉엉 울었네요. 최근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어요. 잠들기 전에는 늘 기도를 해요.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우리 아이들이 잘 살고 있기를 빌어요. 그리고 가끔은 더는 깨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요. 청소 일이라도 나가야 하니까요. 일하면서도 자꾸 눈물이 나요. 특히 학교 청소를 할 때면 더 그래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네요.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몇 장의 글로 정리하려니 유한 기분이에요. 그동안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새삼 실감이 나네요.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미래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눈이 멀어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내 행복을 찾아가는 거라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저 현실 도피였죠.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누군가가 나를 특별하게 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사랑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포장지는 금방 찢어졌고 남은 건 후회뿐이었어요. 한 번씩 옛날 사진을 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왜 그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대할 때면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 지었고 아이들이 때를 쓸 때면 이 삶은 내가 원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게 다 평범한 일상이었네요. 지금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일상들이요. 명절 때 시댁 가는 게 싫어서 짜증냈던 기억. 남편이 휴일에 늦잠 자는 게 미웠던 기억.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가기 싫어서 핑계 댔던 기억.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할머니들을 보면 부러워요. 손주들 손잡고 다니는 모습이요. 저도 이제 그런 나이인데 제 손주들은 절 할머니로도 생각하지 않겠죠. 어쩌면 제 존재조차 모를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그들은 제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면 해요. 얼마 전에 둘째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온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과 애들하고 며느리가 어디 동남아에 놀러 가서 함께 찍었더라고요. 워낙 오래전에 봤던 사람이라 그냥 얼굴에 대한 느낌만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다시 보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내 기억 속에 있던 남자하고는 같으면서도 다른 느낌이었어요. 애들도 그렇고요. 내가 아는 듯 모르는 가족들을 보면서 참 뭐랄까 공허하고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깨고 나올 때는 가족들과 있는 게 공허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공허하고 답답해요. 하루하루가 참 길게 느껴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막막하고 밤이며 이렇게 혼자라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도 살아야겠죠.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결과니까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지만 이것도 제가 져야 할 업보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겉으로는 덤덤한 척 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떨리더군요. 제 인생을 이렇게 글로 정리하고 보니 후회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털어놓으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부디 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요.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평생을 후회하게 될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도피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는 이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저물어 가네요.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겠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마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그래도 살아야겠죠.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의 끝이니까요. 부디 우리 아이들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괜히 제 인생을 주저리 썼네요. 여러분들은 다른 선택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큰 위험 부담이 있는 사랑이에요. 부디 눈앞에 있는 상대방을 냉정한 눈으로 똑바로 보시고 이게 진짜 나를 위한 일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선택의 결과는 적어도 10년 후에 다가오니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달린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 나는 아닌데, 우리는 아닌데 라는 댓글이었고 괜히 재수없는 소리 한다며 글쓴이를 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말한 인간치고 거기서 벗어난 인간을 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궁금하네요. 이 글에 나는 아닌데 라고 썼던 사람들은 요즘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도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서른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